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익이 감소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서거든요. 상위권부터 쭉 나래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 그렇게 약점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과거 사례가 한 13에서 14% 정도가 되면은 그 장이 끝이 나더라고요. 사실 요번에 2차 전지가 거기까지 와서 이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주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석도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논리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번에 또 대표님께서 이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이 책을 내셔서 이 책과 지금 주식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에 강세장,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 하락장, 그리고 올해 반등장을 맞추셨다고. 뭐 기본적으로 이건 다 운이고요. 네. 어떤 비결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증시는 변수가 워낙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한 게 좀 맞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운이 좋게 작용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점들이 그래도 좀 논리적인 배경이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는 크게 봐가지고서는 과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장세라고 하죠. 그런 순환장세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순환장이 안 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순환하는 장세가 분명히 나타났고, 그러니까 순환하는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한번 금융, 실적, 역금융, 역시적 장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거의 지금 그 순환론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씩 좀 2021년의 강세장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나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출구를 향해서 연준에서 나아가지도 않았었던 시기였었으니까는 뭐 그 시기에는 여전히 뭐 또 그 기업들 실적도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약세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각종 금융 환경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주식하기에는 나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점들이 뭐 연준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의 경우에는 장세가 또 한 번 색깔을 변화해 가지고서 저점을 잡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장기금리가 작년 10월에 피크를 한 4.4%대를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지금 3%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금융환경 완화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금융장세를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하락장과 올해 반등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원래는 흔히 뭐 순환론을 주장한 그런 예전에 투자자들이 있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요. 사실 그 분들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실 이번에는 거의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장세 변화였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근데 책에서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역사에서 뭔가 배워야 되지만 재현되지 않는다는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운율은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100% 과거하고 똑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재현되지 않고 마치 영화의 속편처럼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더 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우리 옛날에 보던 그 종이 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운전을 해서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종이 지도라도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정확히 반복된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가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까지 반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이 지도 정도는 쥐어주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맞추셨던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시장은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저는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들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 장세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그 다음 장세가 실적 장세이거든요. 여름에는 지금 경로대로 간다라고 하면 여름부터는 실적 장세로 무난하게 지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건 주식 그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의 이익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증시가 이렇게 한번 약세장을 경험을 하고 나면 미래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라고 하면서 횡보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상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서요 하향이 많이 일어났어요. 10% 이상. 그러놓고 난 이후에 횡보 구간을 좀 거치다가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미국 기준입니다. 거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구나. 우리 우려 대비보다는 라고 하면서 최근 실적 추정치의 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실적이 완연히 좀 회복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더 찾자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순환론이라는 것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순환 주기라는 것이 세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막 줄여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할인 판매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는 재고가 적정 재고 혹은 그 아래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 더 이상 할인 판매하면서 우리가 굳이 밀어내기로 재고를 판매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매출이나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재가격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마진도 회복이 되고 이익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고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재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수정 재고라고 제가 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과거의 트렌드하고 비교하면 사실 작년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과잉 재고였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하반기부터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은 딱 과거 추세선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재고로 저는 보이고요.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과소 재고까지.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줄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거랑 주식 시장이랑 어떻게 우리가 좀 연결이 지금 되는 걸까요? 아주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고 사이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세상에 별다른 일이 없고 또 기업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고의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적정 재고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는 순환론을 주창했던 우라가미 군요도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순환론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잉 과소 재고 문제가 많이 해소돼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랬던 시기가 14년부터 19년까지예요. 그때 당시 어땠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과소가 없다 보니까 인플레나 사이클이 안 나타나고 잘하는 기업이 계속 잘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딱 왔어요.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를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 과소 재고로 너무 빨리 가버렸고. 근데 정부는 돈을 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잘 적응하고 소비를 하면서 세상은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 이거 빨리 비어있는 매대를 다시 채워야 되겠다. 급하게 다시 막 재고 발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고가 다시 막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이익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게 또 간사한 게 계속 조일 줄 안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꺾였고 그 사이에도 이미 발주낸 재고는 막 매대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재고 쌓여가겠죠. 예, 그래서 과잉 재고가 돼버리니 이거는 과잉 재고인데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할인을 빨리 해라. 월마트도 그랬었고 타겟도 그렇고요. 이런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마진이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할인 판매를 해서요. 근데 이제 그 과잉 재고 문제가 거의 지금 이제 소매점 기준으로는 끝나가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상황에서는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여기서 제일 뒷단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뭐 감산이다 뭐다 하면서 재고를 줄여가는 사이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마이크론 나왔고 재고 얘기 나왔으면 삼성전자 얘기 빠뜨릴 수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25% 감산도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향후 좀 주가 전망이랑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서요.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우장대 크게 자본력으로 기계를 깔아놓고서 좋을 때는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나쁠 때는 적자를 내는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재고의 과잉 그다음에 과소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마도 2분기가 업황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저점일 것이다라고 모두들 지금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분기보다 좀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2분기가 업황은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한 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 겨울 정도 들어갈 때부터 이게 보니까 업황이 여름 정도 2분기까지가 최악일 것 같고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보통 과거에 반도체 주식이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1개 혹은 2개 분기 전부터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미리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9월, 10월부터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중후장대 주식들이 저점을 잡고 오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감산계획 발표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때 당시 가졌던 생각에서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바닥이고 하반기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지 중이니까는 계속 해가지고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뭐 변동성은 있지만은 자꾸 이제 상방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과거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이제 좋아 보일 거라 보시지만 그렇게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간다면 왜 안 갈 거라고 보시고 이제 대표님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계신지.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제일 첫 번째의 저는 뭐랄까요 그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다 확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평가 기업을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괴리가 높은 싼 주식을 사면 돈 벌 확률이 높다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럴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가능성 확률이 높다. 이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 어떤 변수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느냐 이번에는 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수요 측면이 생각보다도 너무 안 좋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말씀한 거는 이제 공급이었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생각보다도 계속해서 너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하고 차이 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거는 어땠냐 하면은요,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급이 줄여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한 30에서 50% 하고 나면 그 뒤에 반도체 주식들이 2배 이상 갔을 때 특징은 뭐냐 하면 갑자기 새로운 수요 요인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게 스마트폰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번 좋을 때의 사례는 몇 년 전의 경우에는 서버 투자를 늘린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이클이 한번 와서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 크게 가려면 수요가 뭐가 있을까 견인 요인이 라는 말씀들을 그래서 많이 하세요. 정말로 챗 GPT나 AI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를 조금 우리가 너무 저평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처음 딱 터지자마자 IT 기기들이 재택해야 될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미 코로나도 3년이 지나가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고는 하지만은 IT 제품들이 내년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도 교체 수요만 해도 꽤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혹은 아니면 중국이 작년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너무 없었는데 올해 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좀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해서 뭐 제가 볼 땐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잠재적으로 수요 요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아니다 깨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반등은 못하겠죠. 공급 요인의 조정만으로 올라가는 거에는 과거에 보면 30에서 50% 정도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공급은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수요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지다 보면 갑자기 또 어느 날 수요 요인을 건드리는 것이 또 저는 주식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애기가 이제 걸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관여하기보다는 좀
참고 기다려 줄만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대표님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나 전망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그 포함해서 증시 전체에 대해서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중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는 혹시 한국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변수가 생겨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사업하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그거 자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런 이제 그 위기나 변화 요인은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간에도 보면은 공급망의 재편을 굉장히 서로 꾀하면서 블록화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그 사이에서 완전히 칼같이 서로 다르지는 않는 것도 보여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쪽에 장비 반입하는 거 처음에 1년 연장이 됐고 그 뒤에도 지금 연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또 칼로 자르듯이 중국하고 미국 간의 사이가 그러할 거냐. 제가 뭐 트럼프 때도 봤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패권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그냥 요게 어느 정도의 변수이지 우리가 투자해서 떠나야 될 정도의 요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고, 이제 결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과거에도 분쟁을 했었던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하고가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도 주식 다 했었습니다. 네, 그 요인이 주식에 저는 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동력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네. 뭐 유동성 요인, 그다음에 심리 요인, 그다음에 펀더멘탈 요인 이렇게로 했고요. 요 세 가지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게 보신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는 단기금리 쪽이죠. 근데 중장기금리 쪽은 내려와 가지고서 사실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서 부채에 대해 가지는 부담 요인 자체는 작년 하반기가 피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개선세가 나타났고요. 심리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보다 더 부정적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시기만 해도 그 분위기는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인은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리 상태가 거의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요? 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100명 중에 이미 90 몇 명은 부정적이에요. 주식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쵸. 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부정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만 돌아도 괜찮지 않을까. 펀더멘탈 요인에서는 실적이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이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실제 실적이 나오고 보니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은 어차피 개별 종목에 뭐 그다음 실적에 연동이 되는데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렇게로 봅니다. 실적 얘기해 주셔서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삼성전자보다도 실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긴 하지만요. 현대차 기아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고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 대표적인 원래는 경기 민감주이거든요. 책에서 봤었나요?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주가 제일 많은 나라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익이 감소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상위권부터 쭉 나래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 사실 그렇게 약점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 1년 정도를 놓고 봐가지고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여기에서 더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은 혹은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으냐라고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약점 있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고 거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성을 높여가지고서 네. 더 높은 가격을 받고서 과거의 현대차가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차를 팔고 있다 보니 마진이 또 좋아진 거잖아요. 물론 뭐 미국의 여러 가지들 차 재고가 적어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저는 기존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정성이 높다. 다만 근데 그게 지난 한 2년 동안에 인정을 전혀 못 받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워낙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증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계속 좋을 거라 말씀하셔서,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유망 섹터는 최근에는 가장 핫했던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많은 파도가 좀 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실 때에 정확하게 내가 정말 그 당시에 주인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요.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온 우주가 도와줘야 되나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바보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이 반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코스톨라니 선생님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죠. 많이 빠진 주식을 사야 됩니까? 적게 빠진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성장주를 사야 됩니까? 가치주를 사야 됩니까? 뭐 다 말이 되는 질문들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섞어 사시라. 네, 그러니까 반등장이 온다라고 하면 섞어서 사라. 그 중에서 정말 뭐가 주인공 될지는 자기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맞추기는, 그거는 이제 좀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앞으로의 주도주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사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역량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요. 알았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시점부터 해서 빠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오를지도 내릴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도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곳들은 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를 말한 것처럼 여러 군데 섞어서 사라 했지만, 그럴 거면 뭐 코스피 지수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후보군 몇 개는 좀 추려야 되잖아요. 후보군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장세 변화가 상당히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하고 배치되는 장세가 있고 동행하는 장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는 똑같습니다. 같이 가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주식도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고요. 역실적은 반대죠. 그냥 금융 장세 같은 경우는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너무 세상이 안 좋은데 싶은데 반등하거든요. 이땐 역행을 해야 됩니다. 역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너무 좋은데 이제 긴축을 하니까는 현실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데 너무 많은데 종목이 관심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1분기에 그 뭐 기사들이 내는 거 다 많이 나오잖아요. 보고서 이런 것들이요.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는 기업들이 일단은 눈여겨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반도체도요. 적자가 4조 나올 줄 알았는데 3조 대 나온 게 하이닉스이고요. 삼성전자도 적자 나올 줄 알았는데 흑자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형주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보통 한국은 어닝 쇼크를 내는 국가인데 어닝이 오히려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종목을 일단 첫 번째 주목하자. 혹시 또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가 되면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도 사실은 끝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점이 정말 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될 정도가 되어서 선진국들이 받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거가 이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MSCI가 결정해 줄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주주가 지금 우리는 가치를 인정을 이제 법상으로도 아예 못 받습니다. 네. 상법상에 그게 없기 때문인데 그게 만약 개정이 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네. 주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주 가치가 한 단계 완전 레벨업이 되겠죠. 그 부분이 정말로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스스로 그걸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라는 게 실적주에 덧붙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더 나은 주주 환원 정책, 그다음에 뭐 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네. 이미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좋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가 들어와서 넌 스스로는 안 할 것 같으니 내가 안 되면은 옆에서 참견해서라도 그렇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뭐 소위 말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주의인데 그런 주주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밸류가 다시 재평가를 받겠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이번부터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부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확률이 이번에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FOMC가 이제 5월달에 있었잖아요. FOMC에서 혹시 이제 대표님이 봤을 때 투자에 좀 주목할 내용이 좀 뭐가 있었는지랑 향후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대부분 금리 인상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2006년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가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가다가 6년 6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1년 이상 동결을 합니다.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구를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요. 2005년 11월부터 이제 자기네가 정책을 좀 돌리겠다라는 힌트를 막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연준이 딱 성명서가 맨 처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썼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23년 들어와서는 연준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꾼 그 문구들은요. 연준이 2006년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2006년 6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었던 벤 버냉키도 본인 회고록에 그때 당시 회의에 그런 문구들이 넣은 거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했던 거라고 적어놓은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플레나 뭐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상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그거겠죠. 완전 두 패로 나뉩니다. 지금 인상을 멈추고 나서 과거에 증시 많이 올랐어. 다른 쪽은 인상 멈추고부터가 본 게임이다. 그리고 이날을 결정할 때 되면 증시는 대폭락이 온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두 가지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럼 2006년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멈추고 2007년 하반기까지 증시 30% 올랐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금융위기가 왔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한번 큰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도 금리가 그때 마지막 인상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코로나 터질 때까지 2020년 1월, 2월 때까지 증시가 5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가지고서 올랐던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그러고 나서 내릴 때 큰일 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릴 정도라는 거는 이제 뭔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 그러니까는 과거에 실제 또 금리 내릴 때 증시 안 좋았던 사례가 많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큰 인플레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보통 내릴 때에는 경기가 나쁘니 내립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과연 내릴 때에 경기가 나쁜 거 그것만일 것이냐. 그러니까는 경기가 만약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가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우리가 과잉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높여놓은 거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경기라는 요인도 들어가지만 인플레라는 요인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나중에 인하가 언제쯤이라도 뭐 멈추면 그 다음에 인하 얘기가 나올 텐데 하는 그것이 정말 과거에 단순히 경기만 바라보고 하는 시기이냐. 이번에는 과잉 인플레가 나타났던 거니 과잉 인플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연준이 그 긴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증시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를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나빠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네. 지금 정도면은 요 정도 금리로도 기준금리로도 인플레 대응이 충분해 하는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작용도 뭐 별로 그렇게 생각만큼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당한 그 인플레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라고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네. 과거에 평균적으로 미국의 근원 PCE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요. 기준금리가 보통 한 1.5에서 1.6%포인트 정도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연말 가정해 놓은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 대비해서 1.5에서 6 정도 높으면 그게 5에서 5.2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지금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이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인플레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금리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작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되게 금리가 낮은데 반대로 인플레는 되게 높아가지고서 허둥지둥 되던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은 금리 동결을 하면 증시에는 어쨌든 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금리를 나중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하락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거는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아주 뭐 무난하게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연준은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경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인플레가 이제 안정화돼 있으니까는 거기에 따라 내리는 것 뿐이야. 과거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확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가 진짜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해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만약 금리 동결하게 되면 그 자체는 증시에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보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빚이 많다고요. 여기에 가지고 이제 미국 뭐 국가 부도,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빚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로 인해 가지고서 한번 펌핑이 됐다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미국의 납세자들을 믿고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되었든 아니면은 가게가 되었든 향후에 이런 납세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점에서 저는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라는 게 좀 일시적으로 뭔가 부채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딜레버리징 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했다, 세계대전이. 그러면 미국 부채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게 장기에 걸쳐 가지고서 꾸준히 부채가 줄어요. 근데 이게 준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부채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의 상대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한쪽만 너무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부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도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몇 조다. 물론 우리는 지금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나쁜 국가이긴 한데 절대액은 당연히 늡니다. 근데 비율이 감소를 하면은 그건 건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이 딜레버리징을 할 때는 어땠냐 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서 부채 실질 가치를 낮췄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고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해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만약에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놀랍게도요, 미국이 그만큼 QE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GDP 대비해 가지고서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이거를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원흉인 가계부채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딜레버리징이 그 당시에는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런 점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막 얘기를 해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가계 부동산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게 LTV나 모든 게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건전한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면, 실제로 집을 살 때에 굉장히 깐깐하게 변했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딜레버리징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요인이 있다. 이번에도 저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딜레버리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는
분명히 많은 거는 문제이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 지금 이거를 터트릴 만한 그런 네.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문제 삼을 거였으면 1, 2년 전에도 문제 삼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단순히 증가한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안 좋다.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파산한 미국 은행 자산이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보다도 많다고 하던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유튜브를 자극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뽑을까요, 카피? 요거로 이제 빡 할 것 같아요. 2008년보다 심하다라고 할 텐데 근데 이거는 좀 자료가 약간 마사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 마사지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마사지죠? 우리로 치면 예금보험공사 그 FDIC의 관리를 받는 은행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업은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의 위기는 투자은행의 위기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 파산한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이 2008년 25개 은행보다 많습니다 할 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은행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상업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구제 자금 받으려면은 상업은행으로 바꿔야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때 당시에 라이선스를 투자해서 상업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투자와 상업이 뭐가 다르길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규제 측면이 다릅니다. 투자은행이 확실히 자유롭게 더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상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적한 규제가 들어와서 사실상 레버리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 갖고서 총자산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금융권의 레버리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요 10배에서 15배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10배 초반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이게 30에서 50배였습니다. 그보다 높은데 80배 이런 데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투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이때 당시에 파산한 투자은행 하나만 가지고도 이 25개 은행보다도 파산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파산금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상업은행만 딱 가지고 와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상업은행 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와코비아 같은 경우에 상업은행 파트 매각한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또 사실상에 그것도 너무 힘드니 판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더 많아서 그때보다 더 큰 문제다. 아니요, 그때가 훨씬 십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큽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제 미국의 은행 위기들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한다고까지 보진 않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것 자체가 처음에 문제가 된 데들은 처음부터 이제 세 개가 문제가 됐다라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그다음 실리콘밸리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들은 뭐 총자산이 한 2천억 달러쯤 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커요. 여기 다 합치니까 이제 한 5,500억 달러 총자산이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형은행들 제일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데가 팩웨스트 은행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이 400억 달러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초기에 큰 거는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여진들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큰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데 그 규모들이 점점 작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최악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이고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 이런 은행들한테 지원해주는 긴급자금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태 초기에 비해 가지고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사태가 오히려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파산들이 점차 더 아직 남아 있겠지만 대부분 중소형 은행일 것이고 위에 시중에 메이저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사실 외부 상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위험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과거 대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환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에는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 놓은 금액하고 해외에서 빌린 금액을 네팅을 해보는 거죠. 그럼 빌린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라고 하면은 빌린 금액이 훨씬 많은데 근데 그 빌린 금액을 너무 초단기로 빌려 놓으니까는 그게 나중에 차환할 때 안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놀랍게도 빌린 것보다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샌가 부자 국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 IMF 금융 외환위기 때에 뭐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고 했다라고. 네네네. 그렇듯이 해외에 있는 우리 자산이 오히려 그때 되면 우리 자산을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 국가가 되었을 때는 해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선진국형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하게 우리가 환이 튀는 건 아닐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무역 수지가 나쁘다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해놓은 것까지 다 합친 경상수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 뭐 시스템 문제는 한국이 안 일으킬 것 같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나오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문제이지 않느냐. 그거는 문제가 맞죠. 다만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것도 이제 첨예하게 나뉘는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하면 대중 수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제2의 한한령이다. 한국을 싫어해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잘못 펴고 있으니까 그런 네.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단순 경기 요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경기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된 시기가 중국이 작년 3월 말에 상해 대봉쇄 할 때부터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국이 수입이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럼 중국이 뭐 경기가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개선세가 나타나도 우리 거 안 사고 딴 거 사는 거 아니냐인데 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첫째로는 우리 거 사는 거 사가는 거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근데 중간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반도체를 우리 걸 안 사고 마이크론 거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마이크론 거를 기존에 사던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게 그럼 없어졌으니까 시중에서 물량이 그러면 한국에서 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재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에요, 제품이. 그래서 누가 딴 데로 가면 풍선 효과처럼 그럼 딴 데 또 밀려가지고 사가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 뭐 수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서요. 그게 첫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업황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중국에서도 각 품목별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가 다른데 그 중에 그나마 중국이 IT 쪽이 지금 재고가 많은데 그 중에 재고가 적은 게 MLCC 쪽이거든요. 네. MLCC는 재고가 적다 보니 근데 위드 코로나에서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가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닝이 이제 예상치 대비 잘 나왔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 얘기한 게 중화권 벤더들이 많이 사갔다였거든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좋아지면 또 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좋으면 이미 뭐 그것조차도 안 샀겠죠. 네. 소비재는 안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미 소비재는 중국이 우리 거 소비를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많이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니 이미 없는데 어떻게 더 줄입니까 중국이? 그래서 뭐 그건 영향 자체 받을 것도 별로 없고 중간재를 따졌을 때는 수출 네. 쪽은 저는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경기다 이거는 그렇게 봐가지고서 무역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중국 경제 경기 부양이 한국 경제 살리는 촉매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이런 데 쪽은 별로 안 될 것 같고 어떤 데 쪽이 말씀하신 중간재 쪽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간재일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재에 있어가지고서는 한 번 소비를 안 하니까는 네. 그 사이에 딴 걸 써봤는데 딴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한국 화장품 잘 안 쓴다면서요? 네, 저가는 그냥 본인 나라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저희도 구매가 그렇잖아요. 이걸 네. 계속 습관성으로 사보다가 한한령에서 어떤 계기 때문에 안 쓰다가 딴 걸 써봤는데 딴 것도 괜찮네 하면 이 소비자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소비재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중간재는 경기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하면 저는 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떠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작년에는 제로 코로나를 해가지고서 너무나도 안 좋았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재고는 쌓여 있고, 근데 한 가지 또 희망이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과잉 저축도 또 쌓여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근데 뜻밖에도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고 작년 연말 올 초에 그렇게 했죠. 당초에는 아니 백신도 제대로 안 맞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 하면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또 제로 코로나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백신이 잘 약효가 들었는지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무난하게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선행지수만 좋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중국 인민들이 우리가 정말 위드 코로나 해도 될까 못 믿었었다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해도 괜찮겠네 생각을 하니 이제 드디어 지난달부터 중국 소매 판매 나온 거 보니 예상보다 잘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동행 데이터인 소매 판매도 잘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이 드디어 지금까지는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중국이 동행 데이터 숫자도 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중국에서 그래서 지난달에
이 예금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깨가지고서 뭘 할 것이냐. 뭐 부채를 갚을 수도 있겠죠. 부채 갚은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소비를 하지 뭘 않겠느냐. 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중국에 쌓여 있는 재고가 줄어들고 네. 발주가 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도 몇 번이나 계속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실적은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신 것 같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안 좋습니다.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요. 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데들이? 뭐 주요 지역들 뭐 일본, 뭐 중국, 네. 미국, 유럽, 한국 이렇게로 한국이 제일 안 나눠보면 좋나요? 한국이 제일 안 좋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이게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엮여 있는 게 너무 크고 우리는 또 전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증금리라면서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타격이 컸어요. 금리 적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보다도 내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엔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네. 다음 부동산 경기도 뭐 이게 본격 반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예,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럼 웃기잖아요. 기업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 증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안 좋은 거 아니냐인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에서 내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그냥 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서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야, 광호야, 내가 마트 가보니까는 되게 안 좋아. 뭐 요즘 식당 가보면은 팔이 난린데 원래 우리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증시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에나 수출 기업 중심이고 해외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를 조금 적당히 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저 한 가지 이건 이제 주식과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내수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쵸.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줄 선거 볼 때마다 야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명품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명품 상관없는데 명품 줄 서 있는 거 보면 야 뭘까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확실히 이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제 더 고소득층이 뭐 더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있는 데에다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또 인기 있는 것들은 줄 서서도 계속 살 것 같아요. 소비 여력이 안 돼도 아이 몇 달 모아서 차라리 그런 걸 사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데서 예전에도 느꼈냐면 일본인데 일본이 장기 저성장을 겪었잖아요. 근데 일본도 가보면은 인기 있다 유행한다라고 하는 데는 줄이 어마어마하게 항상 길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여행 가봐도 그 20년 전에 여행 가봐도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 가지고서의 그러한 현상들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뭐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유럽과 일본 경제는요? 뭐 유럽의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거긴 전쟁을 직접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경기에 악영향을 또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전쟁 전 수준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결국 저는 뭐 시간 지나면은 유럽 경기가 반등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그 유럽의 경우 경제 자체가 중국 쪽에 좀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좋아지고 나면 그러면은 유럽도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경기 이 회복의 속도가 중국부터 그 다음은 유럽 이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역시나 일본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영향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쪽이 좋아지면 그 부분이 일부 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본의 경우는 여행입니다. 여행.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대비 해가지고서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일본으로 여행 오세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나라로 아베 때 이제 바뀌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적어요? 예, 원래 적은 나라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아베 때 그걸 바꾼 거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매니저 하면서 일본 펀드 내겠다고 일본 탐방을 무지하게 많이 갔었던 시기인데 그때 가보면은 목표가 관광객 한 명당 쓰는 게 내국인 한 명이 1년간 쓰는 금액의 4분의 1을 쓰더라. 그래서 관광객이 4명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은 인구가 감소한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한 명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라다. 막 이러면서 막 세이지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여행객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수지도 흑자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다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늘고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본인들이 코로나 직전에 냈던 최대치 있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인이 다 왔잖아요, 일본에.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일본에 우리만 가잖아요. 아, 전 세계인 안 가요? 우리랑 비교되게 많이 가야 돼. 중국이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고 일본도 막 뭐 요구하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중국이 대 풀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도 조금 몇 달간은 사실상 한국인이 거의 가져가지고서 여행 수지를 견인을 해줬는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이 전 세계인이 받았었던 시기에 냈던 흑자 규모가 한국인만 사실상 가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 거죠, 한국인이. 아니 무슨 한국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전 하는 겁니다, 세계인보다 일본 많이 가서. 가고 있다고요? 일본이 여행 수지 피크 기록할 때 수준만큼을 지금 사실상 한국인들이 내주고 국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가 한때 작년 10월에 엄청 약세를 갈 때 네. 그때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한다 뭐 네. 하면서 그때 이제 아주 펀더멘탈에서도 일본이 엔화가 경상 수지가 너무 흑자폭이 네. 줄어든다라는 게 지정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 수지가 없어진 게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흑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고 어... 근데 여기다 이제 중국인까지 가면 어... 엎어져서 더 이제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황이 괜찮습니다. 일본도. 네. 충격적이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적자 요인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 우리도 빨리 뭐 관광객을 받던지 더 늘리던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출간시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대표되는데 이 책에서 달러 패권이 종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책에다가 왜요? 담은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 화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무역이나 이런 데서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화가 여러 나라에 수출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대체가 되려면 중국일 텐데 위안화.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위안화는 사실은 물량을 찾기가 어려운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가지고서 계속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 흑자 난다는 거는 나한테 네, 다시 들어온다는 다시 거죠. 들어온다는- 중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 대국이 되고 네네. 막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과연 중국도 한 번씩 돌림 노래로 아유 중국 망합니다라는 얘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그걸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이 부채 많다라는 얘기들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많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흥청망청했어요. 근데 그 흥청망청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미국이 그나마 제일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표현이 더러운 걸레들 중에 제일 덜 더러운 걸레다 이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잘못하면 부도나요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일본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한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상에 넣어놓고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선 항상 한도는 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채를 과다하게 늘리면 안 돼라는 거를 으르렁대면서 마지막에 합의를 보고 양쪽이 그냥 흉내 내는 것 마냥이라도 약간씩은 어딘가에서 컷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독일이 있겠죠. 독일은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GDP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재정 적자를 못 내게 법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잠깐 풀어줬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문제를 안 겪냐 하면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들이 더 과감하게 부채 비율을 늘려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쓰긴 했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건전하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뭐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위안화의 사용이 더 늘어나는 거는 위안화는 본인들의 무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로도 지금 위안화 사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패권이 어떻고 저떻고 미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정말로 패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의 영향력이 저는 거의 지금만큼 컸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재정, 그다음 통화 정책에 모두가 귀 기울여요. 그리고 그거 하나에 움직입니다. 중국이 금리 올리고 내리고에 지금 신경을 안 써요. 통화라는 걸 볼 때는 그게 많이 쓰이느냐, 광범위하게 쓰임이라는 것 가지고서 패권을 얘기할 수 있고요. 가격이 더 비싸지느냐, 낮아지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가 흔들린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위기 오니까 또 달러 엄청 강세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중동에서 이제 유가 거래를 이제 위안화로 했다거나 그 다음에 달러의 이제 사용률이 좀 줄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제 줄어드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절대적이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너무 본인들의 무역액 사용 대비, 무역 비중 대비해서는 낮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위협을 줄 정도로 계속 올라갈 거냐? 제 생각엔 그러기에는 중국이 그러면은 구조 자체를 한번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은행이 망하고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지만은 그럼 반대로 보시면은 중국의 2021년도 보시게 되면 헝다 때에 어땠느냐. 중국도 그때 당시에는 위기설 많이 나왔거든요. 은행도 위기다. 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헝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돈 다 못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도대체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나중에 결국에 중국이 적자 내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시 중국의 채권을 사면서 선순환이, 그러니까 정말 미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책에서 코인 가격은 연준에 달려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의 펀더멘탈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분석도 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관계수라는 걸 갖고 그림은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 코인 자체가 사실 역사가 너무 짧아서 더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그려봤었을 때 제일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세계 3대 중앙은행들, 이제 미국, 유럽, 그다음 일본의 자산. 그러니까 연준이 뭐 그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자산이 그때 늘어났잖아요. 반대로 요즘은 그 양적 긴축을 하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요 자산 변동에 거의 그대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자산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적 긴축을 하거든요. 그 시기 즈음을 보면은 코인 가격이 약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니까는 갑자기 또 양적 완화를 대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한 시기부터가 보시면은 코인 가격이 좀 이제 확 약세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코인이란 게 왜 나왔을까라고 해보면 그 문제는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엘리트 뱅커들이 일으켰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정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 뱅커들을 살려주고 빈부격차만 늘리더라라는 거예요. 돈을 무책임하게 찍어내고.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모두가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 개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코인이 더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냐. 기존의 금융 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도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나 뱅커들은 못 믿어, 쟤네는 돈 계속 푸는 애들이야 라고 할 때에는 그래, 그래서 우리 코인이 나온 거야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고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연준이나 이런 데도 한 번씩 긴축은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쟤네가 긴축도 할 줄 아네 하니까는 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뭐 그런 거지 않나라고 봅니다. 연준의 완화 때는 코인이 좀 오를 확률이 높고 긴축 때는 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로는 상관관계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위기 때 어쨌든 뭔가 다른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곤 할 때 이제 내가 여기 갖고 있는 재산을 온전히 못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내가 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코인이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 잠깐 코인 가격은 올랐었는데 그 뒤에는 긴축을 강하게 연준이 하니까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제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가격이 그래서 뭐 전쟁난이 올랐었었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최근에 전쟁때는 빠졌었으니까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매크로 초고수라는 문장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워런 버핏은 뭐 누가 봐도 네. 정말 그 가치 투자의 네. 끝판왕이죠. 네, 원래 시장은 전망도 하지도 않고 별로 네네. 궁금해하시지도 않는 분 아니었나요? 근데 종종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관심이 가죠. 네네. 심지어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인터뷰 보면은 네. 그 증시가 얼마를 벌 건데 그러면은 PR이 몇 배라서 저렴하고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책에서는 뭘 다뤘냐 하면은 네. 2000년대 초중반 얘기를 다뤘습니다. 네. 원래 버핏은 미국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달러화가 좀 약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달러 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고 달러 이외 자산에 뭘 투자하고 있느냐를 되게 구체적으로 매년 레터를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막 적어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포스코가 얼마 있고 어. 이제 한국 원화에서도 얼마 자기가 환차익을 받고 그런 게 막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회계부정 사태 일으켰었던 엔론 사태 있었잖아요. 그 엔론에 미국이 아니라 유로화로 발행된 채권을 사서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얘기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에 대한 배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하고 막 의견 이제 차이가 난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버핏이 맞았죠. 달러화가 그때는 약화가 됐고 미국 이외 지역들의 성장이 많이 나왔고 주식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네. 종종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한번 적고 싶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그러니까요. 버핏이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부터 완전히 또 180도 바뀌어요. 오로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핏 그 이후부터 자료를 보시면 미국 찬양가예요, 완전히. 네, 그쵸. 내가 얼마나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 맞서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위원장이 뭐 S&P 500 지수 사라는 것도 미국의 성장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 요번에 그 최근에 이제 오마에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주중에 있죠. 네네. 그때 나온 멘트 중에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미국의 놀라운 시기가 끝나간다 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약세장 시작됐다. 큰일 났다. 네. 이거 또 다른 한쪽은 미국 주식 대비해서 미국 이외 주식이 좋다는 뜻인가? 다시 2000년대 초중반처럼 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누가 추가 질문 안 했나요? 아니 그 명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건데. 누가 이제 점심 식사 그 낙찰 받으면서 그거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상사도 더 사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단타에 이제 그치긴 했지만은 TSMC도 어쨌든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뭐 진짜 반도체 좋게 봤으면 미국 반도체에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위에 반도체 기업을 샀다가 다른 이유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에, 그러니까 약세장에 대한 것보다는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혹여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증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조금 그런 시기는 좀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정도로 보고 애플은 왜 더 사셨을까요? 애플이요? 그 이제 전체 주식 비중의 50%입니다. 그 버크셔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액으로. 예, 비상장 같은 것도 이제 사업하는 것도 있으니까는 버크셔가 전체 자기네의 포트의 절반이다 그건 아닌데 상장 주식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는 절반이 이제 애플입니다. 그걸 이제 워렌 버핏 워낙 투자 잘하시는 현인이시니까 그걸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워낙 미국이고 또 애플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워낙 충성 팬도 많고 시청도 1위니까 그래 우리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그럴 거면 버크셔를 사는 게 그러니까 버핏을 믿는다라고 하면 버핏의 포트를 보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카피할 수도 있는데 버핏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포트 변화는 실시간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버크셔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남의 투자는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맞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남이 워렌 버핏이라서. 너무 대단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래서 그냥 버크셔로, 그러니까 버크셔도 자사주를 많이 계속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도 뭐 그게 있으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뭐 이번에도 버크셔가 뭐
투자를 줄인 게 아니냐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면 버크셔는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이제 본인들이 그 분기마다 생기는 현금 흐름 대비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정말 많이 사요. 지금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 장에서 좀 물린 주식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손절매 같은 것들이 사실 또 끊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 펀드 매니저님이시니까 원래 궁금합니다. 이런 거 팁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뭐 사실은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네. 늘 같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니까는 물린 거는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 이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거 거를 잊으시고요. 오늘 당장 나한테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딱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종목을 뭐 10가지를 사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살까를 한번 적어 보시고 현재 본인이 보유하신 포트랑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포트이신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일부 바꾸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분석이나 이런 거를 믿으시는 거니까는 그거는 가져가셔야 되는 포트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 좋았던 3,000 뭐 넘어가던 장에서 지금 반등했다고 해봤자 2,500인데 3,300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대부분이시죠, 사실은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픔을 생각해 보셔봤자 사실은 주식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멘탈 관리예요. 무조건 저는 뭐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책에서도 유용한 신호랑 소음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던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유용한 신호와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소음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제일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은 역시나 실업입니다. 실업, 미국이 실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실업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래서 고용 데이터 보시면서 실업자가 진짜 늘어나느냐 아니냐. 그럼 실업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 또 고용 데이터 여러 가지들 또 그런 가지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저는 좀 그 실업에 제일 눈여겨서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워낙 미국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할 사람이 적은 이 고용시장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이 이번에는 경기가 좀 다운되고는 있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침체를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긍정적 생각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업 데이터 보시는 게 제일 도움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서 뭐 몇 년도랑 비교를 해서 이렇다라 몇 년도랑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차트 같은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뭐 화가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역사가 반복이 잘 되는데 차트는 반복이 잘 안 되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특징은 항상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약세장은 저마다 이유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 가지고 어떤 분이 야 이거 닷컴 버블 때 차트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차트 매매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저마다 방법 다 다르고 차트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세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려갈 때는 저마다 이유가 달라서 크게 내려간 장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가 크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제 닷컴 버블, 그 다음 금융위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요 시기들 한번 다 4개를 갖고 와 보시면은 하락할 때 차트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차트가 뭔가 2008년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닷컴 버블 때랑도 비슷한 것 같고 해서 이제 이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큰 하락이 올 때는 오히려 차트가 완전 달랐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08년이나 뭐 닷컴 버블 때하고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참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에서 뭐 보시기에 이런 차트로 해가지고 나는 차트 매매로 하고 있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건 사용하시는데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자, 아까 이제 실업 얘기하시면서 경기 침체 얘기해 주셔서 요거 한 번은 물어볼게요. 요즘 게스트 분마다 이 경기 침체를 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미 왔다,
곧 온다, 안 온다. 네, 네. 너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제 지금 이미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네. 경기 침체라는 정의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다 얘기하시는 네, 분도 네, 있고 네, 해요.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정말로 침체가 올 때에는 그 실업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침체가 아니었거나 약한 침체였거나 예, 이런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번에 침체는 겪지 않거나 오더라도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한 거를 우리가 왜 모르고 코로나 지나가듯이 네. 이미 뭐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극심한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얕은. 보는 네, 주의거든요. 그래서 긍정론을 가지는 건데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독특한 고용 시장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체가 오게 되면 실업자가 갑자기 몇백만 명이 늘어요. 그러고 일자리 공고 낸 것도 이제 한 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는 어떠하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자리 공고가 지금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기업들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그래서 일자리 공고가 엄청 나 있지만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다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고부터 줄여 나가겠죠. 그래서 일자리 공고 줄여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 근데 일자리 공고가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실제 실업이 3에서 500만 증가, 그 다음에 구인 공고가 100에서 200만 감소.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 한 400에서 7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끝이 났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과잉으로 나와 있는 구인 공고가 600만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다 사라지고 실업자는 100만만 늘어나면 혹시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업자 100만 늘어나서는 침체로 가지 않는데 인 거거든요. 현재까지 스코어는 실업자는 증거가 0명입니다. 구인의 감소는 200만이 넘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같은 가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침체를 비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였다 하더라도 아주 얕은 경기 침체였을 것이다. 그럼 궁금한 거는 뭐 당연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굉장한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의 또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네네. 근거는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 근거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과거에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 그래서 종료를 한 그 금리 인상기 14번 중에 11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확률 높은 거네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기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에 심하게 나타난 8번 중에 7번 침체가 왔습니다. 둘 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지금 네.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맞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러고 나머지 요인이 과거랑 비슷했다라고 하면 침체가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업률이 네, 근데 요거는 확률이 어쨌든 예외가 있잖아요. 요 3번의 예외, 1번의 예외가 있는 확률들이잖아요. 그 3번과 1번의 예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네.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였던 그 시기에는 실업률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금이랑 똑같이. 네. 그래 버리니까는 침체가 안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 상황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 실업률이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 안 좋은 건 알고 있다. 근데 과거에도 그때 예외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예외는 왜 나왔냐 하면 실업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지금도 실업이 별로 그렇게 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확률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요. 그때의 경우의 수 4번 다가 다 실업률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실업률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시기에 실업률이 안 올라갔다라는 게 나와. 뜨거운 2차 전지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좀 이제 조금 또 약간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내릴 줄도 그때부터 내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그게 없고요. 과거에 다만 이걸 보고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돌림 노래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운 주식들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상승세가 항상 있었나요? 금융시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절대 독특한 일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많이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난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주식을 하고 있나 봐. 아닙니다.
이런 일은 반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과거 사례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가령 예를 들면 2015년도까지가 엄청나게 개별주 장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 비롯해가지고서 바이오 잘 갔죠. 그다음 중국 관련해서 게임주 잘 갔죠. 그리고 아모레 그때 400만 원 넘었었습니다. 아모레를 비롯해가지고서 화장품 주식이나 해가지고서 지금은 뭐 이름 바꾼 회사지만은 그 마스크팩 한다는 회사는 그때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주가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되게 재밌었던 보고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시대를 풍미하는 소위 말해가지고서 아주 개별주들 그거를 한 뭉터기로 보자라는 거죠. 그 뭉터기로 봤었을 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보면 그 되게 재밌었는데 과거 사례가 한 13에서 14% 정도가 되면은 그 장이 끝이 나더라고요. 사실 요번에 2차 전지가 거기까지 와서 이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주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석도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논리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10일이면 안 되고 그 웃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과거에 이제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도 보고서 하는구나 라는 건데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주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몇 차례나 이렇게 올라갔었던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입니다. 그 내에서 처음에 좋을 때에는 다 같이 잘 돼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중에서도 좋은 주식은 올라가고 안 좋은 주식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주식 차원으로 온 거죠. 전체 섹터가 아니라. 보시면은 2015년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했었을 때 화장품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지금이야 빠졌지만은 LG 생활건강은 그 뒤에도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그 뒤에 정말 바닥을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톱 화장품 주식이었는데 반대길을 몇 년에 걸쳐서는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섹터도요. 지금 거기에서 결국은 야구에서 뭐 될 놈 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로 장기간에는 뭐 나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린 사례가 사실은 뭐 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옛날 매니저 하던 시절에 회사에서 신고해서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때 이제 JYP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JYP 저희가 5,000원, 10,000원에 샀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30,000원, 40,000원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토막이 나버려요 갑자기. 저는 그때 그게 포트 1등이었거든요. 근데 반토막 그럼 하한가 가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몇 년의 고초의 시간을 겪고 뭐 지금은 또 신고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고 나면은 뒤에 웃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 할 수 있지만 그 원래 주식이요 그 시기는요 그런 짤도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 실제 장기 투자는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난리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변동성 크고 그렇다라는 거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요 그거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러면 엔터주는 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엔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좋은데 이게 또 주가도 너무 잘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너무 스물스물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가 그만큼 지금 기초 체력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엔터사는 공연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공연 재개돼서 지금 나오는 발표되는 이익들 보시면 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이고 근데 지금부터로 봐가지고서는 그럼 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엔터사가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보시려면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제 눈을 좀 사로잡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빌보드 그 핫백 차트에 갑자기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피프티피프티거든요. 이제 신인 가수인데 아주 중소 기획사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빌보드 핫백에서 2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스트리밍 이 재생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 북미권에서 영미권에서 너무 좋아서 이게 순위를 엄청나게 높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엔터 한국의 K-팝이라고 하면은 조금 메인 문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서 일부가 좋아하는 문화, 매니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대중성을 잡기보다 매니아를 잡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단가를 높여가고 수익화에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대중성도 인정받는 가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BTS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중성부터 먼저 뚫고 들어갔는데 성공한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이란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울림이 꽤 클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엔터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있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K-팝이 되게 글로벌에서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네네. 제법 메인스트림에 발을 들여놓는 문화가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우린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송충이 솔리면 먹어야지. 라는 생각하고 전략을 혹시 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도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 그래서 그 접근법이 먹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또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생긴 거죠. 거기는 4대 엔터사가 아니고 다른 데인가요? 그 걸그룹은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앨범인데 빌보드 지금 탑 10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있는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 네이버는 요즘 좀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원래는 네. 같은 운명이었는데 맞습니다. 서로 이제 각자 갈 길로 가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장주를 볼 때 비상장이랑 상장이 달라요. 비상장일 때는 좋은 청사진을 그려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적자가 더 커져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돈을 더 넣어줘요. 그렇지, 미래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 당장에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익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보다는 경기 둔화에 좀 방어막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이 이제 조금 지금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도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탑라인 쪽에서 지금 좀 둔화가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되돌려 세우거나 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요인은 너무 심플합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냐 그거 보시고서 요 회사들은 주가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향후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은 미국과 한국 주식 중에서는 대표님은 한국 주식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예, 한국이 이래서 안 좋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는 한국 시장이 과거에는 항상 미국보다는 반등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근데 미국 주식 중에서 워낙 미국 주식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좋게 보신 주식이 있나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졌었다가 최근에 재미가 좀 붙은 것 같아요. 뭐냐면 AI가 갑자기 새로운 변수로 들어오면서 실은 작년에 하고 메타버스 얘기할 때에도 별로 그렇게 그거는 메타 정도만 거기에 대해 각 잡고 얘기를 했지 딴 회사들은 그렇게 참전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AI는 애플 빼고는 다 참전을 하는 것 같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그래서 새로운 아주 재미난 이 그 관전거리가 생겼다라는 거고, 결국 시장은 또 새로운 거를 이슈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한다더라 뭔가 수익화가 바로 되기 시작을 한대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기업들 해가지고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미국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 업체들을 일단은 기본의 중심에 놓고서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중간 선거 있을 때 원래 중간 선거 있기 전에 주가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과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주가와 선거는 어떤 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겠죠. 선거가 없는 애, 중간 선거만 있는 애, 그다음에 대선과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이 있는 애.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겠죠. 순서대로 해보면은요, 선거 없는 애가 수익률 제일 좋았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가 다음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 있는 애가 제 이제 꼴등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올해가 선거가 없고요.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의 논리적인 배경은 솔직히 못 찾겠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해보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간 선거는 대통령은 자기 선거 아니니까 그냥 싸우게 놔두는 거 아닐까. 각을 세우고 서로 막 지지고 뽑고 해도 어차피 자기 선거는 아니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재선이 돼야 되니 내려놓나? 약간 지금으로 치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움직이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던지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선거는 2년 뒤야.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중간 선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거가 없으니 이슈가 없으니 불확실성이 없으니 제일 좋았던 건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근거는 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네.
자, 그러면 지금같이 좀 혼란한 시기에 투자 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개인분들은?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셨겠지만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네. 최근에도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저희 뭐 선배님 뵈면서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뭔데요? 오늘 하나 공유를 해볼까 해요. B2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 끝나냐? 그게 청산 당할 때 끝난다. 그때까지 못 끝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랑 마찬가지냐 하면은 바람 피는 게 언제 끝나냐? 걸릴 때까지 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광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저희가 뭐죠? 네. 저는 절대 결혼하면서 바람 피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라는 거죠. 네.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네. 열심히 살아라. 예. 그러니까 다 힘든 거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함부로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예, 약간 그런 뭐 마약 같은 그런 거에 아.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네. 네.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책도 보고 뭐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채널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보다 공부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수익률이 좋아졌는지는 사실 좀 애매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공부에 좀 지쳐가면서 아니 공부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진 거 맞냐? 전문가들은 제대로 하는 거냐? 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공부하는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은 게 맞을까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더 그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더 잘하는 거나 그 딱 한 번에 게임을 했을 때 더 잘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률을 내가 높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해가지고 되풀이하는 게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확률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 2년 가지고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혹은 내가 잘냈다고 우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없고 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장기간에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이번에 갖췄느냐 아니냐. 그걸 찾으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익률이 지금까지 불만족스럽더라도 오히려 장기간 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걸 찾으시니까 좋은 거고요. 아니고 난 좀 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다라는 걸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본인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과소평가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개미들은 이런 데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평균적인 증시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 일부에서 들은 뭐 외국인 누가 잘했대 이런 것들 듣고서 기관 투자자도 실패하는 투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거다 확률이다 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공부를 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더 하신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막 지금의 특징을 너무 잡으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한 게 2006년, 7년 이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주식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뭐 여러 카페나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거 다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때도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 되라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세장이 되고서 실망해서 떠난 분들이 많았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오셔서 다시 공부를 하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반복을 하셔야 좋은 건데 여기에서 실망하고 떠나시게 되면은 다시 그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약세장은 사실은 뭐 워런 버핏도 피하기 힘듭니다. 약세장도 있고 강세장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대표님이 이제 첫 번째 책이시죠? 네, 책 그렇습니다.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청년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 다른 자산도 있잖아요. 금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한 건데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쨌든 다른 거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기회 비용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과 기회 비용이 저는 증시에서도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기회 비용이 관련해서 이제 거의 40대 가까우시잖아요. 40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살다 보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내가 하게 되면 다른 기회비용을 잃은 것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이 모여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잘할 줄 아는 안목과 어떻게 보면 그게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그 종목을 잘 고르는 안목과 관점과 실력도 필요할 텐데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그 계제가 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얘기만 해보자면은 제가 볼 때에는 좋아하고 재밌고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진짜 좋아하는 걸 해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는 정말로 내가 흥미있고 그런 주제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세상은 정말로 그걸 가지고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세요? 네,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제가 펀드 매니저로도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반대로 나와가지고서도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도 내시고 예예 뭐 책을 쓰거나 덕업일치네요. 예예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은 저는 많은 지인분들이 물어봐요. 뭐 너 뭐 이거 하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 아니 저는 그냥 주식하는 거 똑같은데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정말로 세상이 막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가 있는 것이 그것도 정말 복 받은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가 저는 제일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자. 네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왜냐면 그걸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잘 되기를 누구보다 본인이 원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오히려 선후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던 슬램덩크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거기 누가 주인공한테 물었잖아요. 강백호 얘기했나요? 농구 좋아합니다. 네네. 그 정대만도 그 감독님한테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좀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직 진로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정강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